그러니까 골드만삭스 욕 좀 더 할 걸. 약간 뭐 이런 거 후회 안 남으시겠어요? 왜? 예를 들어서 이제 센티먼트 모델이라는 것은 어떤 뭐 기사에 대한 센티먼트라고 하면 뉴스 기사가 떴을 때 긍정적이면 플러스, 부정적인 마이너스 그렇게 이제 수치적으로 이제 아웃풋을 해주는 모델인데 만약 실제로 이제 하셨는데 그렇게 모니터링 하는데 새로운 뉴스 기사가 진짜 좋은 뉴스인데 마이너스 점수가 나오고 막 그렇게 하면은 보통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걸 또 개선해 나가시는지. 그러면은 이제 학습시키지 않은 부분에서 이제 프리딕션을 한 다음에 모델이 잘못 측정한 부분들이 어디가 많이 있는지, 뭐 예를 들어서 그게 특정 회사에 대해서 잘못됐는지, 아니면 뭐 특정 단어가 많이 나오는 곳에서 특별히 이제 잘못 예측을 하는지, 그런 패턴을 잡아낼 수 있는 경우에는 좀 더 이제 쉽게 접근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특정 단어라든지 회사를 뭐 좀 더 피처로 놔주면은 학습시키기 쉬울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근데 그런 에러가 나오는 특정한 패턴을 찾지 못한다면, 그러면은 아무래도 그냥 이제 좀 더 단순하게 나가서 그런 틀린 케이스들에 대해서, 비슷한 거에 대해서 좀 더 레이블링을 많이 해보고, 틀린 케이스들 더 그 트레이닝 데이터에 집어넣고, 뭐 그거에 시밀러한 기사들 찾아가지고 또 레이블링해서 트레이닝 시키고, 뭐 이런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보통 그런 프로세스 뭐 모델링뿐만 아니고 전체 프로젝트 프로세스에서 가장 힘드신 부분이 뭐 어떤 부분이신가요? 어, 말씀하셨던 에러 아날리시스도 진짜 왜 모델이 잘 퍼폼 안 하는지, 어떻게 하면 퍼포먼스 늘릴 수 있는지, 이것도 굉장히 힘든 이슈 중에 하나인 것 같고, 제가 생각했을 때 제일 힘든 부분 중에 하나는 그냥 처음에 데이터를 찾는 것도 굉장히 힘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제 프로블럼을 디파인 할 때 브로드하게 좀 뭐 센티먼트를 분석해봐라. 그러면 이제 어떤 센티먼트를 분석해야 될지, 어떤 뭐 이게 뉴스가 돼야 될지, 뭐가 돼야 될지, 이런 걸 정하고 그거에 따른 어떤 데이터를 정해야 될지, 이런 것도 조금 굉장히 뭐 다양한 방법이 있기 그렇죠. 때문에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게 딱 수학적으로 딱딱 떨어지는 게 아니고 뭔가 주관적으로 판단을 내려야 하는 부분이니까 예를 들어서 뭐 센티먼트 어떤 뉴스 센티먼트 모델을 만든다고 하면은 보통 뭐 기사 자체가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삼성이 뭔가를 엄청나게 좋은 특허를 뭐 갤럭시 관련해서 새로운 디자인을 개발했으면은 그 기사는 삼성에게는 긍정적이지만 애플한테는 또 부정적이잖아요. 아,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거에서 나오는 그 미묘한 부분들까지 이제 캐치하려면은 실제로 뭐 케글 대회나 이런 데는 뭐 굉장히 어떤 문제가 정의가 잘 돼 있고 진짜 알고리즘에만 신경을 쓰면 되지만 현업에선 그런 부분들이 참 이게 애매하게 답도 없고 뭔가 내가 내 판단이 맞는지도 모르겠고 그런 부분들이 참 있는 것 같아요. 그 맞습니다. 그래서 골드만삭스나 이제 켄쇼나 S&P에서 여러 가지 모델들도 만드시고 하면서 정말 다양한 데이터를 접해 보셨을 것 같은데 가장 기억에 남으시는 뭐 데이터가 있으신가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제일 기억에 남는 데이터는 그 소셜미디어 데이터가 좀 기억에 많이 남았던 것 같아요. 근데 기억에 많이 남았다는 이유는 이제 워낙 제가 그 전까지 접했던 뉴스에 조금 더 이제 스트럭처 돼 있는 뭐 타이틀이 있고, 뭐 아티클, 뭐 패러그래프가 있고, 이런 짜임새 있는 거랑 소셜미디어는 너무 다르기 때문에, 뭐 이모티콘도 많이 들어가고 줄인 약자도 많이 들어가고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런 거를 어떻게 생각할까,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연구했던 그런 재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소셜 미디어 데이터라 하는 것은 뭐 어떤 소스들을 사용하셨나요? 네, 그것도 뭐 특정해서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뭐 여러 가지, 뭐 예를 들어서 뭐 트위터가 있겠고, 뭐 트위터랑 비슷한 스톡 트윗스 뭐 이런 것도 있고, 레딧도 있고, 뭐 그렇죠. 그럼 한국으로 치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팍스넷 같은 증권 관련 게시판들도 이제 뭐 크롤링해서 쓰고 뭐 DC라든지 그런 커뮤니티도 거기 있는 글들도 이제 크롤링해서 쓰시고 뭐 그렇게 하신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딱 구체적으로 짜임새 있는 그런 뉴스 기사들이 아니고 이제 그런 댓글들이나 거기서 뭐 이모티콘도 많고 하니까 한편으로 흥미롭지만 또 귀찮기도 한 그런 데이터 네, 그렇죠. 클리닝이라든지 뭐 문제들이 있었다. 네.
그렇죠. 여러 네, 그렇군요. 그래서 그렇게 계시다가 이제 페이스북으로 또 이직을 하셨는데 왜 페이스북으로 이제 이직을 하시게 된 건지 동기는 네. 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이제 캔쇼에서 어떻게 보면 크게 말하면 좀 리서치 환경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논문도 많이 읽고 제 생각도의 모델도 많이 이제 만들어 보고 했는데 그거보다는 이제 저는 좀 프로덕션 환경에서 ML을 이제 적용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프로덕션 환경에 있는 모델들의 사용자가 돼서 그 이제 피드백을 받아보는 그런 사이클을 이제 경험을 해보고 싶었어요. 좀 이제 모델을 학습시킬 데이터도 많고, 그 결과를 직접 바로 볼 수 있는 환경을 가보고 싶어서. 뭐 켄쇼 S&P에선 보통 이제 사내에서 그런 연구라든지 R&D를 하셨는데 이제 페이스북에선 좀 더 이제 완전히 그 페이스북 유저들에 완전 가깝게 그 유저들이 보고 있는 부분들을 이제 바꾸시면서 모델링을 하시고 그런 피드백도 받으시고 그러면 이제 지금 페이스북에서는 뭐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시는지 네, 개발자라고 하셨는데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일단 속해 있는 팀은 뉴스탭이라는 팀인데 그게 뭐냐면 이제 페이스북에 주로 뭐 친구들, 가족들 피드 나오는 뉴스 피드라는 곳이 있고 뭐 페이스북 커뮤니티 그룹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또 다르게 뉴스를 보여주는 탭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구글 뉴스나 애플 뉴스 같은 것을 이제 읽어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도 그처럼 이제 뉴스 애그리게이터 뭐 여러 퍼블리셔들의 뉴스를 가져와서 이제 사용자한테 제일 좋아할 만한 뉴스를 이제 추천해 주는 그런 팀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아티클들을 이제 사용자들에 맞게 개개인에 맞게 랭킹을 해주는 그런 레커멘데이션 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포커스하는 거는 사용자별로 어떤 뉴스가 제일 밸류어블 할까? 그러니까 밸류어블한 건 사실은 조금 애매한 컨셉이긴 한데 뭐 클릭으로 나타낼 수도 있겠고 이 사용자가 얼마나 뭐 시간을 많이 할애한다 이런 것도 있겠고 그러니까 좀 다양한 관점에서 생각해 보는 것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또 살짝 다른 프로블럼은 어떤 사용자가 뉴스를 밸류어블하게 생각할까 그러니까 이제 뭐 가끔 페이스북에서 뭐 이렇게 빨간색 점으로 뭐 이거는 너한테 뭐 중요한 거다 이렇게 알림을 가기 위해서는 그 사용자가 이거를 이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모델을 만들어서 이 사용자가 뉴스를 좀 중요하게 생각할 사용자다 이런 거를 좀 예측하는 모델을 만들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그 뉴스 피드라는 게 이제 페이스북 들어가면은 이제 뭐 포스트 같은 게 막 이제 다른 사람들 포스트가 뜨고 하는데 네. 그거는 뉴스 피드라고 부르고요. 네네. 제가 말하는 건 이제 뉴스 위에 탭. 보면은 탭이 여러 개 있는데 아, 거기에 이제 뉴스를 좋아할 것 같은 사람들은 신문 탭이 뜹니다. 그래서 신문 아, 탭을 누르면은 거기에 이제 여러 뭐 뉴욕 타임스라든지 CNN이라든지 뭐 음, 폭스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쭉 추천해 아, 그런 그게 팀에서 이미 있는 거예요. 저는 네. 제 페이스북에는 제가 아, 신문을 안 좋아할 것 같은지 네, 그게 없어서 이제 아마도 뉴스피드에서 네. 과거에 얼가 아재님이 뭐 뉴스피드에서 신문을 많이 읽는 사용자셨으면 음, 조금 더 아무래도 높은 확률로 이제 보여줄 그게, 확률이 그렇구나. 그럼 그걸 네, 누르면 이제 여러 가지 뭐 신문사들의 기사들이 있는데 그 순서를 이제 이 유저가 어떤 기사를 좋아할 만한지 클릭할 만한지를 이제 그런 머신러닝 모델로 이제 모델링을 해서 그 순서를 정한다. 뭐 그런 말씀이시죠? 네, 아,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뭐 실제로 이런 머신러닝 모델을 개발해서 이제 프로덕션에 올려보고 뭐 클릭 수나 그런 걸로 이제 측정해서 이게 전보다 떨어졌다 그러면은 옛날 모델 쓰고 아니면 또 그게 또 클릭 수가 올라가거나 하면은 이 모델이 더 좋은 거니까 그걸로 바꾸고 그런 과정을 계속 거치나요? 네, 그걸 정확하게 그런 걸 거치고요. 또 이제 한 가지 와서 배운 거는 예전에는 조금 뭐 좀 더 이렇게 그 옵젝티브가 명확했다 그러면 여기는 조금 더 다방면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클릭 수가 늘어나는 게 또 꼭 좋은 것만은 아니니까 뭐 클릭 수가 늘어나면서 또 이제 조금 같이 측정할 수 있는 매저를 이제 꼭 같이 본다든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좀 이렇게 사용자들이 얼마나 시간을 쓰는지 이런 거에 좀 집중을 한다든지 이런 거 여러 가지를 보면서 꼭 모든 걸 다 좋게 만들 수는 음, 없겠지만 한계가 올라가면 다른 건 왜 떨어지고 이런 걸 좀 아. 이렇게 설명할 수 있나 이런 관점으로
아, 클릭 접근하고 있습니다. 수만 측정을 해서 이제 모델을 정하면은 약간 그런 그 썸네일이나 그런 기사 낚시하는 기사가 제일 위에 이제 갈 확률이 높으니까 실제 클릭하고 그 기사를 오래 이제 보는지 그런 것도 이제 보신다. 이런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네, 아, 맞습니다. 그렇구나. 네, 그래서 이제 뭐 페이스북 뭐 그 회사 사내 분위기나 어떤 문화 같은 건 어떤가요? 네, 제가 제일 그냥 좀 다르다. 왜냐면 이제 저는 조금 더 이제 금융회사나 아니면 핀테크에 있었으니까 이제 조금 다른 거는 일단은 좀 더 개개인의 자유가 좀 더 보인다. 뭐 예를 들어서 복장이라든지 출퇴근 시간 단순하게는 그런 게 좀 더 보이고 또 다르게는 프로젝트도 조금 더 개인 주도적인 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이제 조금 위에서 내려오는 것보다는 위에서는 뭐 분기마다 큰 디렉션 뭐 이제 뭐 사용자 시간을 늘린다 뭐 전체 사용자 수를 늘린다 뭐 이런 거에 이제 디렉션을 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이제 어떤 걸 해야지 그걸 임프루브 할 수 있을까 뭐 그런 프로포즈를 내고 제가 알아서 이제 그 안에서 제 프로젝트를 만들고 임플리멘테이션 하고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특징인 것 어떤 같습니다. 막 목표만 이제 주어지고 그 목표에 다다르는 과정 같은 거에 대해서는 자율성이 많이 주어진다. 뭐 그런 네,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자율성이 많이 주어지면 이제 책임도 따르겠네요. 만약에. 그렇죠. 책임도 많이 따르죠. 네. 그렇죠. 아, 그렇구나. 그래서 뭐 골드만 켄쇼 뭐 페이스북 뭐 그렇게 좀 비교를 해 보시면은 뭐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네. 그래서 골드만에 대해서는 이제 뭐 금융상품 프라이싱은 워낙 또 노하우가 많고 하니까 그런 거를 배우기에는 정말 좋고 또 리스크 관리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는지 이제 좀 잘 배울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또 켄쇼에서는 또 약간 뭐 최신 ML 테크놀로지를 배우고 또 그런 연구를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배울 수 있고 또 이제 페이스북에서는 좀 이런 머신러닝이 큰 스케일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런 인프라를 잘 갖춰져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또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뭐 또 이제 큰 회사랑 작은 회사랑 이게 장단점이 있는데 작은 회사에서는 캔쇼 같은 데서는 이제 좀 머신러닝을 엔투엔드로 자기가 직접 빌딩할 수 있는 그런 큰 이렇게 처음부터 스킬을 배울 수 끝까지. 있다. 네. 네, 그 데이터를 자기가 직접 모아서 파이프라인을 지어서 모델 훈련시켜서 그걸 프로토타이핑까지 그것도 이제 엄청난 큰 일인데 그에 반해서 이제 큰 회사들은 그런 인터널 프레임워크가 이미 있으니까 이제 조금 뭐 그런 거를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용자들한테 적용시킬 수 있을까 좀 다른 관점에서 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그러면 이제 뭐 앞으로의 커리어 계획이나 뭐 그런 거는 있으신가요? 당연히 페이스북에 어, 계시니까 뭐 네. 페이스북 나갈 거라 이런 말은 못하지만 그래도 뭐 전체적인 뭐 인생에서 앞으로 커리어 네. 뭔가 플랜이 근데 있으시면. 뭐 구체적인 거보다는 제가 이제 하면서 재밌겠다 생각하는 방향은 모델적인 방향은 그래서 이제 기술 적용을 좀 잘 배워서 좀 특히 이제 텍스트 쪽에서는 한글에 잘 적용될 수 있는 모델을 나중에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막 뭐 구글 검색에 가보면은 좀 그 뭐 예를 들어서 뭐 질문을 하면은 그거의 퀘스천이랑 앤서랑 잘 조합해서 나오고 그 앤서가 어디에 기반으로 한 답변인지 이런 게 잘 나오는데 이제 한글도 그런 뭐 기술들을 뭐 그것뿐만이 아니라 영어에 특화된 기술들을 나중에 이제 잘 적용시킬 수 있는 그런 테크놀로지를 만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영어로는 되게 그 자연어 처리 관련해서 뭐 구글의 BERT 모델이라든지 그런 뭐 모델들도 굉장히 상용화되어 있고 어떤 데이터들도 그런 레이블 데이터가 굉장히 풍부해가지고 그런 좋은 모델들이 있는데 한글 모델들은 조금 이제 데이터도 부족하고 또 한글 자체만의 어떤 그런 자연어 처리하는 데 있어서 좀 애로사항이 좀 또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뭐 받침이라든지 형태소 막 그런 문제도 네. 있어가지고 그런 쪽으로 계속 특화하실 건가요? 그러면은 그 자연어 처리 쪽으로? 자연어 처리 쪽에 관심이 많이 있어서 계속 더 특화를 하고 싶습니다. 네. 아, 네. 그러면 이제 시청자분들 중에서 뭐 퀀트라든지 데이터 과학자 뭐 이런 쪽으로 이제 지망하시는 학생분들 그런 분들한테 뭐 해주실 만한 일단은 퀀트랑 데이터 과학자 만약에 지금 뭐 학부생이다 아니면 뭐 대학원에 있다 그러면 둘 중에 어느 진로가
더 추천할 만한지 뭐 그런 말씀 좀. 글쎄요. 뭐 그게 이제 퀀트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금융 쪽의 데이터 과학자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그냥 마켓 데이터를 많이 들여다보면서 그걸로 스탯 분석을 하는 게 퀀트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진짜 어떤 도메인에 더 관심이 있는지 좀 뭐 마켓 데이터들 들여다보고 주식 데이터들 들여다보고 이런 걸 더 좋아하시면 퀀트가 진로가 맞겠고 테크나 그 외 도메인에 이제 데이터를 들여다보고 싶으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조금 더 맞는 진로일 것 같고요. 그러면은 뭐 전공 면에서 예를 들어서 금융 쪽에 관심이 있는 학생이다. 그러면 금융공학이 좋나요? 아니면은 뭐 데이터 과학이 좋을까요? 글쎄요, 이것도 말하기 힘들지만 제 네. 개인적으로는 데이터 사이언스가 배워놓으면 조금 더 브로드하다. 왜냐하면 그냥 회사 차원에서는 금융공학을 볼 때는 금융 쪽에 특화돼 있지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 하면은 이제 그 도메인은 정해놓지 않고 스탯이랑 머신러닝 기법이랑 코딩을 배운다 이런 게 이제 레주메로 나오기 때문에 조금 더 아무래도 넓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아무래도 금융공학 쪽은 이제 블랙숄즈랑 그런 옵션, 변동성 이런 네, 쪽에 너무 좀 그렇죠, 좁게 이제 그렇죠. 포커스를 하는 것 같아서 그렇죠. 데이터 과학이 나온 것 같다. 뭐 그런 말씀이시고 그 외에 이제 커리어 면에서 지금 예를 들어서 대학 새내기다. 20살에 이제 입학했어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이제 퀀트나 뭐 데이터 과학자가 될 수 있을지, 뭐 학부 때 어떤 공부를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지 그런 말씀을 좀 네, 해주시면. 그래서 뭐 저도 뭐 정확히 말씀드리기 힘들지만 뭐 너무 당연한 거겠지만 뭐 코딩이랑 스탯은 가장 중요한 과목들인 것 같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제 생각에는 요즘에 이제 채용할 때도 조금 더 이제 뭐 학교 이름 GPA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요즘에는 무슨 일을 했는지 아니면은 프로젝트를 했는데 올려가지고 보여주는 거 그게 굉장히 이제 점점 중요시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분야나 관심 데이터에서 적용할 수 있으면 가장 좋은 것 같은데요. 관심 분야에 이제 프로젝트를 해보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깃허브를 본인의 깃허브를 이제 조금 치장을 해야 된다. 뭐 그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특히 이제 첫 직장 구하시는 분들은 GitHub 이런 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모르시는 시청자분들 계시면은 깃허브라는 것은 이제 뭐 인터넷에 있는 코드 베이스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 거기서 이제 가입을 하셔서 본인의 깃허브를 만드시면은 그 코드를 뭐 본인만 볼 수도 있는데 보통 이제 공개할 코드들은 본인 깃허브에 공개해 두고 하면은 다른 사람이 그 코드를 또 가져가서 그 위에 또 코드를 얹어서 본인의 그 깃허브에 이제 쓸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코드 공유하는 그런 SNS까지는 아니고 어쨌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제 뭐 퀀트든 데이터 과학자든 뭐 학생 때 그런 깃허브를 많이 이제 업데이트 하시고 거기서 코드를 열심히 이제 계속 체크인을 하고 그런 거를 보여주시면은 굉장히 인터뷰 때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다. 그죠, 그런 그죠, 거죠. 네. 그죠. 그 외에 만약에 어, 승재님께서 네. 20살로 돌아가신다. 그러면 뭐 제가 스무 네. 살은 너무 오래여서 모르겠고요. 한 가지 제가 이제 얼마 전에 그 컬럼비아 알럼나이에서 이제 패널을 참여할 기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몇 명 학생들이 관심이 있다 했던 질문 중에 하나가 머신러닝 엔지니어를 하려면 박사가 필요하냐 이런 질문들을 했었는데 답은 박사는 필요 없습니다. 특히 이제 머신러닝을 적용하는 팀에 있어서는 박사가 전혀 필요 조건은 아니고요. 이제 단지 뭐 리서치 위주의 회사 또는 이제 큰 회사에서 리서치 위주의 부서 가서 이제 페이퍼 내고 이런 게 이제 흥미로우시면 당연히 이제 그런 쪽은 박사 요구되지만 그런 거 외에는 전혀 박사가 필요하지 않다. 네, 정도입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그 외에 조언 또 뭐 있으신가요? 그 외에는 뭐 제가 후회하시는 점은 뭐 있으신가요? 커리어에서. 후회보다 이제 제가 다시 커리어를 시작한다면 조금 더 이제 새로운 걸 시도를 빨리빨리 해보면 어떨까.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그 페이스북을 다니고 있는 젊은 친구들을 보면은 이제 페이스북에 있다가 또 젊었을 때는 또 스타트업으로 가기도 하고 그런 거를 이제 빨리빨리 시도를 많이 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어떻게 보면 되게 부럽다. 조금 더 빨리빨리 그
주도적으로 좀 리스키한 거라도 해보자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게 미국에서는 이제 이직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조금 많이 이루어지고 사실 2, 3년 되면은 이직하는 인원들도 많고 그게 약간 분위기상 당연하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한국도 조금씩은 변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조금 미국보다는 보수적이지 않을까. 그래도 네. 확실하다 싶으면은 도전해 보시라. 뭐 그런 그렇죠. 말씀하시.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외에 또 뭐 저희가 빠뜨린 게 있나요? 이제 1시간 정도 한 것 같은데 그 외에는 뭐, 네. 형님 이거 끄시고 나서 이제 그 말 했어야 됐는데 후회될 것 같은 뭐 그러니까, 골드만삭스 욕 좀 더 할 걸. 약간 뭐 이런 뭐 이런 거 후회 안 남으시겠어요? 후회, 네. 후회 안. 네, 그래서 오늘 뭐 지금 한 1시간 정도 이렇게 인터뷰를 해주셨는데 정말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 그러면 언제 또 뭐 직접 오프라인에서 이제 뵀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지금 오미크론 시국 때문에 이렇게 네. 이제 랜선으로 찾아뵙게 됐는데 추후에 언제 제가 뭐 맨하탄 놀러 가서 또 기회가 닿으면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꼭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